눈이 마구간 지붕을 두드리던 밤, 하씨 가문의 북쪽들에는 말 한 마리가 꼿꼿이 선 채 쓰러지지 않고 있었다. 검은 갈기는 얼어붙은 깃발처럼 굳었고 콧김은 더는 나오지 않았다. 노복들은 숨을 삼켰다. 전장의 바칠 군마가 의식 전날 쓰러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이 필요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마구간 끝에 서 있던 백무결에게 꽂혔다. 백무결은 손에 쥔 소를 내려놓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는 말의 다리를 문지르고 안장끈을 고치고 물통의 얼음을 깨고 있었다. 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물을 마신 뒤 귀를 3번 떨었고 앞발로 땅을 긁었다. 무결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주인집 무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입 닫아라. 내 놈이 말에 숨결까지 아느냐. 그 말과 함께 떨어진 조롱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가문의 집사 하문식이 긴 장부를 들고 나왔다. 그는 죽은 말의 옆구리를 한번 보고 곧장 무결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마구간을 맡은 자가 누구냐? 먹이를 준 자가 누구냐? 물통을 갈아준 자가 누구냐? 세 질문은 모두 답이 정해져 있었다. 무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이 뜰에서 노복의 진실은 주인의 불편함보다 가벼웠다. 어린 노복 연두가 기둥 뒤에서 떨고 있었다. 그 아이는 보았다. 해가 지기 전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물통 가까이에 몸을 낮추던 것을. 하지만 아이가 입을 열면 다음 차례는 아이가 될 터였다. 무결은 연두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억울함보다 먼저 아이의 숨을 지켜야 했다. 그게 그가 배운 유일한 의리였다. 하씨 가문의 장주 하광진이 뜰로 내려왔다. 군복 위에 흰 단비터를 걸친 그는 눈발 속에서도 따뜻해 보였다. 그의 뒤에는 젊은 소가주 하도현이 서 있었다. 도현은 무결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이 없었다. 경멸도 동정도 없는 얼굴이었다. 하광진은 죽은 군마의 눈꺼풀을 손끝으로 눌러 닫은 뒤 낮게 말했다. 말 한 필이 죽었다. 하지만 오늘 밤 죽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다. 무사들이 무결의 팔을 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면 노복들이 함께 맞는다. 저항하지 않으면 자신만 끝난다. 그런 계산이 몸에 배어 있었다. 무결은 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눈이 무릎 아래에서 녹아 옷감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움이 뼈까지 올라왔다. 하문식은 장부를 펼치며 독약을 먹인 죄, 군마를 해친 죄, 가문을 모욕한 죄를 줄줄이 읽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무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문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노복이 부정까지 배웠구나. 하광진은 웃지 않았다. 웃음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는 무사에게 눈짓했다. 검은 가죽 채찍이 풀렸다. 뜰을 둘러싼 사람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발 사이로 채찍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결은 그 떨림에서 이상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매가 어깨를 때렸다. 살이 찢기는 고통보다 먼저 숨이 끊겼다.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두 번째 매가 등 위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마구간의 소리가 밀려왔다. 말이 불안할 때 내던 짧은 숨, 젖은 짚이 밟히던 소리, 끊어진 고삐가 바람에 흔들리던 소리. 이상하게도 고통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졌다. 남은 것은 바람뿐이었다. 하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보통 노복이라면 3번째 매에서 쓰러진다. 무결은 쓰러지지 않았다. 버티려는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 안에서 붙들고 있는 듯했다. 하광진도 그것을 느꼈는지 손을 들었다. 채찍이 멈췄다. 그는 무결에게 다가와 낮게 물었다. 내 어미 이름이 무엇이냐?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무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묻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모릅니다. 무결은 짧게 답했다. 하광진의 입가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무결의 가슴을 찔렀다. 왜 장주가 한낱 노복의 어미 이름에 반응하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하광진은 다시 뒤로 물러섰다. 끝내라. 오늘 밤 이뜰에서 거짓 숨은 남기지 마라. 무사 하나가 칼집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쇠 냄새가 눈바람에 섞였다. 그때 마구간 안쪽에서 늙은 말이 크게 울었다. 1번, 2번, 3번.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낮고 무거운 울음이었다. 묶여있던 다른 말들이 동시에 발굽을 굴렀다. 누준 쌓인 뜰이 작게 흔들렸다. 무사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다. 무결은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끊어진 고삐? 하나가 기둥에서 풀려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고삐가 그의 손목에 닿았다. 순간 무결의 숨이 깊은 곳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숨을 삼켰다. 발끝에서 올라온 차가운 기운이 허리를 지나 손가락까지 이어졌다. 세상이 한 줄의 선으로 변했다. 채찍의 끝, 무사의 칼자루, 하문식의 목깃 깃발을 묶은 줄, 모두가 바람 위에 걸려 있었다. 무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직였다. 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뜰의 깃발줄이 한꺼번에 끊어졌다. 하씨 가문의 붉은 깃발이 눈밭에 떨어졌다. 무사 하나의 칼집이 갈라졌고 채찍을 든 자의 소매가 길게 찢어졌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보았다. 손에 칼도 없는 노복이 바람을 베었다. 하문식은 장부를 떨어뜨렸다. 하광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검기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뜰 전체를 얼렸다. 노복들은 믿지 못했다. 무사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 검기는 귀족 무가의 혈맥과 정식 수련을 거친 자만 다룰 수 있다고 배웠다. 말똥을 치우고 낡은 안장을 기우던 자가 그것을 뿜어낼 리 없었다. 그러나 눈밭에 떨어진 깃발은 변명하지 않았다. 잘린 줄의 단면은 너무도 매끄러웠다. 무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는 피 대신 하얀 김이 서려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힘이 솟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속이 텅 빈 듯했다. 귀 안쪽에서 바람이 울렸다.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무사들의 심장 박동, 하문식의 마른 침, 연두의 울먹임, 하도현이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소리까지. 무결은 비틀거리며 숨을 삼켰다. 하광진이 손을 펼치자 뒤편 무사들이 검을 뽑았다. 그는 더 이상 노복을 벌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숨겨진 증거를 태우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놈을 살려두지 마라. 단 머리는 상하게 하지 마라. 명령이 모순처럼 들렸지만 무사들은 알아들었다. 죽이되 몸 안의 비밀은 남기라는 뜻이었다. 무결은 등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마구간 옆 낡은 문이 삐걱 열렸다. 눈먼 노인 월담이 망치를 짚고 나왔다. 그는 평소처럼 허리를 굽힌 모습이었지만 바람이 그의 주변만 비켜가는 듯했다. 말도 놀랄 만큼 시끄럽군. 한밤중에 주인들이 노복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발굽을 구르면 내일 아침 누가 말발굽을 고치겠느냐. 그의 말투는 느긋했다. 그러나 하광진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늙은이 물러나라. 하문식이 소리쳤다. 월담은 대답 대신 망치 끝으로 눈밭을 톡 쳤다. 그 작은 진동이 이상하게 퍼졌다. 무사들의 발끝이 아주 잠깐 흐트러졌다. 무결은 그 틈을 보았다. 보았다기보다 들었다. 발이 놓인 자리마다 바람이 막히고 빈자리마다 숨길이 열렸다. 월담은 무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그를 바라보았다. 뛰어라 말치기야. 오늘은 네가 말을 끌 차례가 아니다. 내 숨을 끌고 가라. 무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등과 어깨가 불에 댄 듯 아팠지만 발끝은 기묘하게 가벼웠다. 그는 연두가 숨은 기둥 쪽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이의 손에 작은 말방울 하나를 쥐어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마. 살아있어.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무사 셋이 길을 막았다. 첫 번째는 칼등으로 그의 어깨를 노렸다. 두 번째는 발목을 베려 했다. 세 번째는 뒤에서 목깃을 잡으려 했다. 무결은 싸울 줄 몰랐다. 하지만 말이 뒷발질하기 직전 체중을 어디에 싣는지는 알았다. 그는 반걸음만 비켰다. 칼끝이 서로 엇갈렸다. 무결의 손이 고삐를 잡아당기자 두 무사의 팔이 얽혔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 하도현이 마침내 검을 뽑았다. 그의 검은 다른 무사들보다 조용했다. 허세도 분노도 없었다. 무결은 그 조용함이 더 두려웠다. 도현은 길을 막고 섰지만 곧바로 찌르지 않았다. 네가 정말 말에 독을 넣었느냐? 묻는 목소리는 낮았다. 무결은 거친 숨 사이로 답했다. 아니요. 도현의 시선이 무결의 손목에 머물렀다. 방금 전 검기가 지나간 자리였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도현은 검끝을 아주 조금 낮췄다.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틈이었다. 그러나 무결은 그 틈에서 바람길을 들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스쳐 지나갔다. 도현의 검은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 하문식이 고함쳤다. 소가주님. 도현은 담담히 말했다. 눈 때문에 미끄러졌다.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더는 도와주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무결은 마구간 뒤편 좁은 길로 뛰었다. 눈이 얼굴을 때렸다. 귀 안의 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뒤에서는 추격하는 발소리와 명령이 뒤엉켰다. 월담의 망치 소리도 들렸다.
한 번 울릴 때마다 추격자들의 걸음이 늦어졌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무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다. 죽을 자리에서 밀려난 한 호흡뿐이었다. 낡은 마구간 끝에 가장 늙은 회색 말이 서 있었다. 평소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말이었다. 그 말이 무결 앞에서 앞무릎을 접었다. 무결은 멈칫했다. 말의 목덜미 아래 얼어붙은 갈기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새겨진 표시였다. 바람 모양의 검자국. 무결이 손을 대자 말이 낮게 울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했다. 뒤에서 횃불이 가까워졌다. 하광진의 목소리가 밤을 갈랐다. 그 말을 붙잡아라. 놈을 놓치면 너희 목숨으로 갚게 하겠다. 무결은 회색 말의 등에 올라탔다. 안장도 없고 고삐도 반쯤 끊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말을 돌본 자였다. 말의 숨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느 순간 달릴 준비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말의 갈기를 잡고 낮게 속삭였다. 한 번만 살려다오. 회색 말은 대답하듯 몸을 솟구쳤다. 좁은 울타리를 넘는 순간 무결은 뒤돌아보았다. 붉은 깃발은 아직 눈밭에 떨어져 있었다. 하씨 가문의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다시 묶지 못했다. 월담은 멀리서 망치를 짚고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결은 알 수 있었다. 이제야 시작이라는 말이었다. 말은 북쪽 숲으로 달렸다. 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눈가루가 숨기를 막았다. 무결의 등은 뜨겁고 손끝은 차가웠다. 귀 안의 바람은 여전히 울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하씨 가문의 말지기만은 아니었다. 그가 베어낸 것은 깃발줄 하나가 아니라 자신을 땅에 묶어두던 첫 번째 굴레였다. 멀리서 추격의 뿔나팔이 울렸다. 숲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회색 말의 목덜미에 새겨진 검자국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무결은 그 빛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바람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 바람은 길을 알려주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더 깊은 위험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회색 말은 숲의 낮은 가지를 가르며 달렸다. 백무결은 갈기를 붙잡은 손에 감각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등에서는 매맞은 자리가 불처럼 타올랐고 귀 안에서는 아직도 뜰의 깃발줄이 끊기던 소리가 울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하씨 가문의 횃불과 눈발 사이에 남겨둔 노복들의 얼굴이 다시 보일 것 같았다. 숲길은 오래된 사냥로였다. 눈 아래에 얼음이 숨어 있었고 얼음 아래에는 썩은 낙엽이 눌려 있었다. 회색 말은 이상하게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다. 마치 길을 외우는 듯했다. 무결은 말의 숨이 일정하게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 말이 두려워하는 숨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숨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어 낮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거냐? 말은 대답 대신 더 깊은 숲으로 파고들었다. 추격의 뿔나팔은 멀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무결은 귀를 막고 싶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렸다. 눈송이가 가지에 닿는 소리, 부러진 나뭇가지가 눈 아래로 가라앉는 소리, 멀리서 무사들이 말발굽을 늦추는 소리까지 섞여 머리를 찔렀다. 검기가 깨어난 뒤 세상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날카로워졌다. 숲 한가운데 오래된 순막이 나타났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는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다. 회색 말은 그 앞에서 멈추더니 앞발로 눈을 긁었다. 바닥 아래에 널빤지가 있었다. 무결이 힘겹게 몸을 내리자 다리가 꺾였다. 그는 눈 속에 무릎을 박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순막 안에서 낡은 망치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월담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마구간에 남아있던 노인이었다. 그런데 무결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었다. 눈먼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무결은 놀라 물러서려 했으나 몸이 듣지 않았다. 월담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혀를 찼다. 살아 도망친 놈 치고는 꼴이 말먹이 자루보다 낫지 않구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무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월담은 대답하지 않고 순막 안쪽으로 그를 밀어넣었다. 안에는 작은 화로와 마른 천 약초 냄새가 있었다. 회색 말은 입구를 막듯 서서 숲 쪽을 바라보았다. 월담은 무결의 찢어진 옷을 살피며 손끝으로 상처 주변을 눌렀다. 무결이 이를 악물자 노인은 담담히 말했다. 비명은 아껴둬라. 오늘은 아직 밤이 길다. 약초즙이 등 위에 닿자 무결은 숨을 삼켰다. 고통은 날카로웠으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대신 몸 안쪽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월담은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네가 오늘 뿜은 것은 힘이 아니다.
숨이 길을 잃어 칼처럼 튀어나온 것이다. 운 좋게 남을 덜 다치게 했을 뿐 다음에는 내 귀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엔 내 가슴이 갈라질 수도 있다. 무결은 화로의 작은 불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노복이 검을 만지면 손가락이 잘린다고 들었습니다. 월담은 짧게 웃었다. 검을 배운 적은 없겠지. 하지만 너는 매일 고삐를 묶었고 발굽을 들었고 날뛰는 말을 달랬다. 귀로 바람을 재고 손으로 떨림을 읽었다. 어리석은 주인들은 그걸 자빌이라 불렀다. 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월담의 흐린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불빛보다 정확히 그를 향해 있었다. 그게 무공입니까? 노인은 망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무공은 높은 누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 발, 흔들리지 않는 허리, 끊어지지 않는 숨에서 시작한다. 네가 천한 일을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힘을 몰랐던 것이다. 밖에서 회색 말이 낮게 울었다. 월담은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추격이 둘로 갈라졌다. 하씨 무사들은 큰 길을 돌고 검은 옷 입은 놈들은 바로 숲을 가른다. 무결은 손을 더듬어 부러진 고삐를 잡았다. 싸워야 합니까? 월담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죽이지 않는 것보다 어렵다. 내 숨을 내 안에 묶어두는 일이다. 노인은 숨막 구석에서 낡은 나무 사발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차가운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월담은 사발을 무결의 손에 쥐어주고 회색 말의 등에 오르라 했다. 무결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지금요. 추격자가 오는데요. 월담은 태연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다. 말이 걷는 동안 물결 하나 만들지 마라. 흘리면 내 숨이 흩어진 것이다. 무결은 기가 막혔다. 등은 찢어질 듯하고 다리는 떨리고 숲에는 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물그릇을 들고 말을 타라 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월담의 손이 먼저 그의 가슴을 눌렀다. 분노는 쉽다. 억울함도 쉽다. 네가 평생 참고 살았으니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검기는 쉬운 감정에 붙으면 주인을 먼저 베어버린다. 물을 지켜라. 회색 말은 순막 뒤편 좁은 길로 천천히 걸었다. 무결은 양손으로 사발을 받치고 앉았다. 물 표면은 작은 불빛도 없이 검게 흔들렸다. 처음 세 걸음도 버티지 못하고 물이 가장자리를 넘었다. 월담은 뒤에서 망치로 나무통을 톡 쳤다. 다시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말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 상처가 울렸다. 물결은 그의 숨과 함께 들쑥날쑥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 무결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말의 등이 움직인 뒤에 몸을 맞추면 늦었다. 말이 움직이기 전 숨이 먼저 바뀌었다. 갈비뼈 아래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나고 그 떨림이 앞발로 흘러갔다. 그는 그 숨보다 반 박자 먼저 허리를 낮췄다. 물이 조금 덜 흔들렸다. 월담이 뒤에서 말했다. 이제야 말이 아니라 숨을 타는구나. 숲의 바람이 갑자기 끊겼다. 무결의 귀 안에서 날카로운 울림이 튀었다. 회색 말이 걸음을 멈췄고 월담은 망치를 거꾸로 쥐었다. 어둠 사이에서 작은 종소리가 들렸다. 맑고 예쁜 소리였지만 무결의 속은 얼어붙었다. 종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왼쪽에서 들리더니 오른쪽에서 울렸고 다시 뒤편 나무 위에서 흔들렸다. 월담이 낮게 말했다. 검은 누각의 사냥개들이다. 검은 옷을 입은 셋이 눈 위로 내려섰다. 발소리가 거의 없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짧은 바늘과 얇은 칼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하씨 가문의 무사들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첫 번째 사내가 종을 흔들자 무결의 귀가 찢어질 듯 아팠다. 세상이 한순간 기울었다. 물그릇에 물이 크게 출렁였다. 월담은 무결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소리를 믿지 마라. 첫 번째 바늘이 날아왔다. 무결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물 표면이 먼저 떨렸다. 아주 작은 원이 사발 가장자리에서 생겨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바늘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 나무 기둥에 박혔다. 박힌 자리에서 연한 연기가 올랐다. 독이었다. 무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월담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오늘은 물그릇이 내 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늘이 연달아 날아왔다. 무결은 사발을 놓치지 않으려다 몸이 굳었다. 그 순간 월담의 망치가 바닥을 쳤다. 낮은 울림이 눈 아래 얼음으로 퍼지며 그의 발목을 깨웠다. 무결은 몸을 반걸음 틀었다. 바늘 하나는 소매를 찢고 다른 하나는 사발 가장자리를 긁었다. 물이 조금 흘렀다. 월담은 꾸짖지 않았다. 살아있으면 다시 채우면 된다.
검은 옷 사내 하나가 가까이 파고들었다. 짧은 칼이 무결의 팔목을 노렸다. 무결은 싸우지 않았다. 싸우는 법을 몰랐다. 대신 말이 놀라 뒤로 물러설 때 고삐를 어떻게 당겨야 다치지 않는지 떠올렸다. 그는 부러진 고삐를 손목에 감아 상대의 칼목을 비틀었다. 칼날이 비껴나가 눈 위에 꽂혔다. 사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노복의 손놀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무결의 머리가 터질 듯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사발의 물이 절반 넘게 쏟아졌다. 검은 옷 사내가 손바닥을 펴자 세 개의 바늘이 부채처럼 퍼졌다. 월담이 움직이려 했지만 다른 둘이 그를 막았다. 무결은 바늘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는 남은 물을 보았다. 물결이 세 방향으로 찢어졌다. 숨도 세 갈래로 갈라졌다. 무결은 사발을 놓았다. 사발은 눈 위에 떨어지며 남은 물을 흩뿌렸다. 흩어진 물방울들이 어둠 속에서 짧게 빛났다. 그 사이로 바늘의 길이 보였다. 무결은 몸을 낮추고 말의 배 아래로 미끄러졌다. 바늘은 회색 말의 갈기 끝만 스쳤다. 말은 성난 듯 앞발을 굴렀고 그 울림에 검은 옷 사내가 잠시 중심을 잃었다. 무결은 고삐를 당겨 그의 발목을 감았다. 사내가 넘어지자 월담의 망치가 그의 손등 앞 눈밭을 내리쳤다. 손을 때린 것이 아니라 손이 가려던 길을 끊었다. 독침이 떨어졌다. 월담은 짧게 말했다. 기억해라. 길을 끊으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적은 멈춘다. 무결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귀에서 피맛 같은 쇠 냄새가 올라왔다. 검은 옷 사내들은 더 깊이 몰아붙이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중 가장 키 큰 자가 종을 손가락 사이에 걸고 말했다. 검기는 깨어났으나 아직 껍질뿐이다. 누각죽게 전하면 충분하다. 그는 무결을 죽이려 들지 않았다. 확인이 목적이었다는 듯했다. 월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 주인에게 전해라.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사내는 낮게 웃었다. 물건이 아니라면 열쇠겠지.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눈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용함은 전과 달랐다. 무결은 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종소리의 잔향이 아직 머릿속을 휘저었다. 월담은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무리했다. 첫 숨도 제대로 못 잡은 몸으로 독침기를 읽었으니 귀가 성할 리 없다. 무결은 힘겹게 물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월담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화로보다 차가운 침묵이었다. 검은 누각, 어둠 속에서 의뢰를 받고 이름을 지우고 살아있는 비밀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예전에는 왕의 그림자라 불렸고 지금은 군벌의 칼집 속에 숨어 산다. 무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움켜쥐었다. 하씨 가문만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것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왜 저들이 저를 찾습니까? 월담은 그의 손목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한 푸른 선이 떠올라 있었다. 아까 검기가 지나간 자리였다. 월담은 손끝으로 그 선을 가볍게 눌렀다. 무결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바람의 길이 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는 그 길을 막으려 했다. 오늘 밤 네가 살아남은 탓에 막힌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무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부모님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월담은 오래 침묵했다. 밖에서 회색말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막의 낡은 벽 틈으로 새벽 전의 푸른 어둠이 스며들었다. 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비는 말지기가 아니었다. 내 어미도 도망친 노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름은 칼보다 무겁다. 네가 그 무게를 들 준비도 없이 쥐면 네 손목부터 부러질 것이다. 무결은 화를 내고 싶었다. 평생 모른 채 살아온 이름이었다. 오늘 죽을 뻔했고 쫓기고 이상한 힘 때문에 사냥감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무결은 월담의 손등을 보았다. 오래된 흉터가 가득했다. 그 흉터들은 변명보다 깊었다. 그는 가까스로 분노를 삼켰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숨은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월담은 빈 사발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물을 다시 채워라.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흘리지 마라. 무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웃음이 나오자 등 상처가 당겼다. 정말 이것뿐입니까? 월담도 희미하게 웃었다. 이것도 못하는 놈이 복수니 진실이니 말하면 말도 웃다가 발목을 뗐다. 내 첫 번째 적은 하씨 가문이 아니다. 내 흔들리는 숨이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무결은 숨막 밖
작은 샘에서 사발을 채웠다. 손끝은 얼었고 귀는 여전히 멍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물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발바닥을 느꼈다. 차가운 땅 젖은 집신 발목의 떨림, 허리의 무게. 말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그는 그 움직임보다 먼저 말에 숨을 들었다. 물은 아주 조금 흔들렸지만 넘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바람이 적이 아니라 길처럼 느껴졌다. 그때 숲 너머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하씨 가문의 추격대가 숲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남쪽 길에서는 관군의 깃발이 보였다. 하씨 가문이 이미 무결을 반역자로 몰아붙였다는 뜻이었다. 월담은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다. 빠르군. 내 목숨값을 말한 필보다 비싸게 매겼나 보다. 무결은 사발을 내려놓지 않은 채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월담은 순막 벽 뒤에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녹슨 짧은 칼과 오래된 말방울 하나, 그리고 반쯤 찢긴 길패가 들어있었다. 노인은 말방울을 무결의 허리끈에 매달았다. 송악의 소금 시장으로 간다. 거기 네가 찾아야 할 여인이 있다. 죽은 군마의 물통을 본 사람, 그리고 네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을 숨긴 사람이다. 무결의 손이 사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수발의 길목에서 고함이 터졌다. 하씨 무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회색 말은 이미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결은 사발 속 물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흔들렸지만 넘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도 두려움도 가슴 안에서 날뛰었지만 이번에는 그 모두가 한 줄로 묶이는 느낌이었다. 월담이 말했다. 좋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수련하며 달려라. 무결은 말 위에 올랐다. 등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귀는 절반쯤 막힌 듯했다. 그러나 손은 전보다 덜 떨렸다. 회색 말이 숲길로 뛰어들자 사발의 물이 크게 출렁였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뒤에서는 추격대의 외침이 몰려왔다. 앞에는 소금 냄새가 나는 도시와 이름 모를 증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살아남는 일도 칼을 배우는 일만큼 어렵다는 것을. 송악의 소금 시장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하얗게 깨어났다. 바다에서 올라온 소금 자루가 골목마다 쌓였고 짐꾼들의 어깨에는 밤새 굳은 서리가 붙어 있었다. 백무결은 낡은 두건을 눌러쓰고 그 틈에 섞였다. 등 상처는 천 아래에서 뜨겁게 옥신거렸지만 손에 든 작은 사발은 흔들리지 않았다. 월담은 그에게 말했다. 오늘 내 칼은 숨이 아니라 침묵이다. 회색 말은 시장 밖 폐마 구간에 숨겨두었다. 무결은 짐꾼들이 쓰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허리에 말방울을 천으로 감아 소리를 죽였다. 소금 냄새는 날카로웠다. 눈과 혀와 상처를 동시에 찌르는 냄새였다. 그는 사람들의 걸음을 들으려 했지만 시장은 너무 시끄러웠다. 수레바퀴, 흥정소리, 닭, 울음,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뒤섞여 바람길을 흐렸다. 월담은 그와 나란히 걷지 않았다. 노인은 멀찍이 떨어져 장님 악사처럼 지팡이를 짚고 움직였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무결은 그것이 더 무서웠다. 강한 자가 숨어드는 방식은 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금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낮게 물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월담은 지나가듯 답했다. 도망치는 쪽을 봐라.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생선상점 뒤편 회색 장옷을 입은 여인이 물통을 들고 나오다 무결의 손목을 보았다. 손목 안쪽에 희미한 푸른 선이 천 사이로 잠깐 드러난 것이다. 여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녀는 물통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결은 그녀의 숨이 한 박자 빨라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설인이었다. 궁에서 쫓겨난 시녀, 죽은 군마의 물통을 본 사람, 그리고 무결의 어미가 남긴 물건을 숨겼다는 사람. 무결은 곧장 쫓지 않았다. 월담의 말이 떠올랐다. 도망치는 사람을 몰면 덫으로 달려간다. 그는 소금 자루를 내려놓고 다른 짐꾼들 사이를 돌아 낮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젖은 소금물 때문에 미끄러웠고 발을 잘못 디디면 숨이 흐트러졌다. 서리는 시장의 중심을 피해 낡은 장신구 골목으로 들어갔다. 무결은 지붕 처마에서 흔들리는 작은 종들을 보았다. 바람도 없는데 종들이 조금씩 울렸다. 어젯밤 검은 누각의 사냥꾼들이 쓰던 소리와 비슷했다. 그의 귀 안쪽이 즉시 아파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바닥에 의식을 내렸다. 소리만 믿지 말라. 물결을 보라. 이번에는 물그릇 대신
사람들의 옷자락이 그의 물결이었다. 첫 번째 바늘은 장신구 가판대 밑에서 날아왔다. 무결은 바늘을 보지 못했지만 앞쪽 상인의 소매가 아주 작게 눌리는 것을 보았다. 공기가 먼저 밀린 것이다. 그는 몸을 낮추며 소금 자루를 밀었다. 바늘은 자루에 박혔고 안에서 하얀 소금이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검은 옷 사내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무결은 그제야 이 시장 전체가 이미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리는 그 틈에 더 깊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무결은 따라가려 했지만 앞을 가로막은 두 사내가 있었다. 겉으로는 소금 상인처럼 보였으나 발끝이 너무 조용했다. 한 명은 웃으며 물었다. 짐꾼이 길을 잃었나? 다른 한 명은 손바닥 안에 짧은 칼을 숨기고 있었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고 어깨를 낮췄다. 싸우기보다 지나가야 했다. 오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그는 첫 사내의 팔을 피하려다 발이 미끄러졌다. 젖은 소금물이 신발 밑을 빼앗았다. 사내의 칼끝이 옷깃을 스쳤다. 무결은 넘어지는 힘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말이 진흙에서 중심을 잃을 때 몸을 거스르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는 미끄러지는 방향 그대로 낮게 돌며 손에 든 자루끈을 상대 발목에 걸었다. 사내는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수레바퀴 옆으로 굴렀다. 두 번째 사내가 바로 뒤에서 파고들었다. 무결은 귀를 열려 했지만 시장의 소음이 칼보다 거칠게 밀려왔다. 그는 월담의 물그릇 수련을 떠올렸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흔들림보다 먼저 숨을 낮추라. 무결은 발끝을 세우지 않고 뒤꿈치를 눌렀다. 허리에서 손목까지 짧은 힘이 이어졌다. 그는 칼을 잡지 않았다. 상대의 손목이 가려던 길에 소금삽을 끼워 넣었다. 짧은 충돌음이 났다. 칼은 삼날에 걸려 방향을 잃었고 무결은 그 틈으로 빠져나갔다. 손목 안쪽 푸른 선이 욱신거렸다. 힘을 쓰면 쓸수록 귀 안의 울림이 커졌다. 그는 아직 검기가 아니라 몸의 길로 버티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지금은 바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맞추는 때였다. 그는 서린이 사라진 골목 끝으로 뛰었다. 골목 끝에는 좁은 창고가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빈 소금 항아리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서린은 그 사이에 몸을 숨기고 단검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무너지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누구든 나는 더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무결은 두 손을 보이며 멈췄다. 나는 하씨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어젯밤 죽은 말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서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직이 네가 그 아이였구나. 무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통을 본 사람이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독을 넣었습니까? 그녀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창고 밖에서 소금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는 더 낮게 말했다. 독을 넣은 자는 하씨 모사가 아니었다. 궁 안에서 쓰는 향낭을 차고 있었다. 무결은 눈썹을 찌푸렸다. 하씨 가문만의 음모라고 생각했지만 궁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리는 단검을 내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래전 네 어미를 보았다. 그녀는 검을 들지 않았지만 방 안의 촛불이 그녀의 숨에 따라 기울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 아이가 너라면 네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은 밤을 다시 열게 된다. 무결의 가슴이 조여왔다. 제 어미 이름을 압니까? 서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 순간 창고 천장 위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무결은 반사적으로 서린을 밀어 넘어뜨렸다. 바늘 3개가 항아리를 깨며 박혔다. 하얀 소금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린은 놀라 비명을 삼켰고 무결은 귀를 붙잡았다. 종소리가 시장 전체의 소음과 섞여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검은 누각의 사냥꾼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소금 항아리 사이에서 가느다란 실들이 번쩍였다. 햇빛을 받은 실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 표면을 스쳤다. 무결은 한 발만 잘못 움직여도 목이나 팔이 걸릴 것임을 알았다. 그는 서린에게 낮게 말했다. 내 숨을 따라오십시오. 뛰지 말고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추십시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잡았다. 무결은 항아리 사이의 빈 길을 보지 않았다. 실이 없는 곳을 보는 대신 실이 흔들리지 않는 곳을 들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막히는 자리였다. 그는 한 걸음 다시 반걸음 움직였다. 서린은 그의 뒤에서 숨을 억눌렀다. 바늘 하나가 왼쪽에서 날아왔지만 무결은 소금 자루를 발로 차올려 막았다. 자루가 터지며 하얀 먼지가 창고 안을 채웠다. 먼지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다. 짧은 칼 2자루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무결은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팔뚝에 얕은 상처를 입었다.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는 설인이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조용히 말했다. 열쇠가 증인을 지키려 하다니 어울리지 않는 잡이다. 무결은 숨을 낮추었다. 나는 열쇠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그는 곱비 조각을 꺼내 손목에 감았다. 상대의 칼은 빠르고 낮았다. 정면으로 막으면 손가락이 날아갈 듯했다. 무결은 월담의 말을 떠올렸다. 길을 끊으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적은 멈춘다. 그는 칼날을 치지 않고 칼날이 돌아갈 어깨에 길을 막았다. 곱비가 상대 팔꿈치에 걸리는 순간 무결은 허리를 틀었다. 상대의 칼 한 자루가 항아리 실에 걸려 튕겨나갔다. 검은 그림자가 처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무결도 숨이 찼다. 손목 안쪽에 푸른 선이 뜨겁게 빛나려 했다. 지금 검기를 쓰면 창고 안의 실과 항아리 서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힘을 억눌렀다. 억누르는 일이 휘두르는 일보다 어려웠다. 귀에서는 피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서린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오른쪽 위, 저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 천이 떨려. 무결은 그 말에 반응했다. 서린은 궁에서 살아남은 사람답게 작은 움직임을 잃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 무결은 오른쪽 위를 보지 않고 왼발을 끌었다. 젖은 소금물이 바닥을 따라 얇게 퍼졌다. 상대가 착지하며 아주 잠깐 미끄러졌다. 그 반 박자면 충분했다. 무결은 삽자루로 상대의 손목을 밀어 올리고 곱비로 발목을 묶어 항아리 더미 쪽으로 넘겼다. 항아리들이 무너졌지만 월담의 지팡이가 창고 문 밖에서 바닥을 찍었다. 무너지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 사람을 덮치지 않았다. 노인은 언제 왔는지 문간에 서 있었다. 시장이 너무 시끄럽더구나. 늙은 귀에는 참 거슬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손끝은 이미 다음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몸을 빼내며 낮게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증인이 입을 열면 더 많은 귀가 잘릴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창고 밖에서 관군의 외침이 터졌다. 반역자를 잡아라. 하씨 가문의 고발장이 시장에 도착한 것이다. 검은 그림자는 혼란을 이용해 사라졌다. 무결은 쫓으려 했지만 월담이 손목을 붙잡았다. 쫓는 순간 네가 덫이 된다. 먼저 증인의 숨을 살펴라. 서리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천 안에는 오래된 매듭 장식이 있었다. 귀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다. 검은 실과 푸른 실이 섞인 작은 말방울 끈이었다. 그러나 무결의 허리에 매달린 말방울이 그 끈을 보자 희미하게 떨렸다. 서리는 낮게 말했다. 네, 어미가 내게 맡겼다. 아이가 바람의 길을 다시 열면 이 끈을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송악의 동문 아래에서 붉은 깃발을 믿지 말라고 했다. 무결은 끈을 받아들었다. 손바닥 안에서 오래된 온기가 살아나는 듯했다. 어미의 이름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을 만진 것 같았다. 서리는 더 말하려다 멈췄다. 창고 밖에 소란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월담은 무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택해라. 증인을 데리고 도망치면 속도가 늦어진다. 혼자 가면 진실이 끊긴다. 무결은 망설이지 않았다. 같이 갑니다. 그들은 창고 뒤편의 낮은 문으로 빠져나갔다. 시장의 뒷골목은 이미 관군과 하씨 무사들로 막혀 있었다. 월담은 정면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붐비는 소금 경매장으로 향했다. 무결은 놀랐지만 따랐다. 사람 많은 곳은 위험했으나 동시에 칼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다. 소금 경매장은 수십 개의 저울과 자루수레가 뒤엉킨 거대한 미로 같았다. 하도현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평복 차림이었지만 허리에 검은 감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무결과 서린을 번갈아 보았다. 관군도 하씨무사도 그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 무결은 곱비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막으러 왔습니까? 도현은 대답 대신 소금 자루 하나를 발끝으로 밀었다. 그 뒤로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나는 내 편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네가 잡히면 아버지는 너무 쉽게 웃게 된다. 그 말은 도움인지 경고인지 모호했다. 무결은 도현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오만함도 있었지만 어젯밤 뜰에서 보지 못한 균열도 있었다. 서린이 낮게 숨을 삼켰다. 소가주님도 알고 있군요. 도현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르다. 살아서 증명해라. 그 순간 관군 하나가 도현을 향해 외쳤다. 저자를 숨기면
가문도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도현은 차갑게 웃었다. 하씨 가문을 관군이 걱정해주다니 송악의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다만 저울추 하나를 걷어차 통로 입구로 굴렸다. 무사들이 잠깐 발을 멈춘 사이 월담이 서린을 밀었고 무결은 그 뒤를 따랐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통로 끝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무결의 귀가 찢어질 듯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서린이 무언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목에 푸른 선을 눌렀다. 검기가 튀어나오려 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에서 검기가 퍼지면 모두 다칠 수 있었다. 무결은 이를 악물고 숨을 가슴 안에 묶었다. 물그릇을 지키듯 분노를 넘치지 않게 붙들었다. 종소리의 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말방울이었다. 허리에 묶인 오래된 말방울이 천 안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그 울림은 종소리보다 낮고 둔했다. 무결은 그 소리에 귀를 맞췄다. 검은 누각의 종이 길을 흩뜨린다면 어미가 남긴 말방울은 길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는 눈을 감고 반걸음 내디뎠다. 바늘 하나가 볼 옆을 스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통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시장의 동쪽 물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나룻배들이 묶여 있었고 멀리 성문 위 붉은 깃발이 보였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동문 아래에서 붉은 깃발을 믿지 말라. 그녀가 중얼거린 순간 성문 위의 깃발이 바람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 깃발 뒤에서 검은 누각의 표식이 드러났다. 관군하씨 가문 검은 누각이 이미 한 곳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월담은 무결에게 배에 오르라 손짓했다. 그러나 물길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도 하씨 군복도 아닌 궁의 관리복을 입은 사내였다. 그는 웃으며 손에 든 작은 향낭을 흔들었다. 서린이 숨을 멈췄다. 저 향낭입니다. 죽은 군마의 물통, 곁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무결의 손목에서 푸른 선이 다시 뜨거워졌다. 사내는 여유롭게 말했다. 늦었구나, 바람의 아이야.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늘 조용해야 했다. 그러나 송악 동쪽 물길 너머에서 검은 연기 없는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백무결은 나룻배에 오르려던 발을 멈췄다. 바람은 젖은 흙 냄새 대신 마른 풀 타는 냄새를 물고 왔다. 월담의 얼굴이 굳었다. 서린은 성문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저 방향은 하씨 가문의 사료창고입니다. 무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사료창고는 말먹이를 보관하는 곳이자 노복들이 비를 피해 잠드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연두도 있을 수 있었다. 하씨 가문이 그를 잡기 위해 창고를 태운다면 노복들은 미끼가 된다. 월담은 무결의 어깨를 붙잡았다. 네가 돌아가면 덫이다. 그들은 네 숨이 의리보다 빠른지 시험하고 있다. 무결은 손목에 푸른 선을 눌렀다. 그래도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월담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의 손은 말랐지만 단단했다. 구하러 가는 것과 죽으러 가는 것은 다르다. 네가 죽으면 안에 있는 자들도 더는 방패가 없다. 무결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연두의 작은 손과 겁먹은 눈이 떠올랐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맞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던 뜰을 기억했다. 그 기억이 몸 안에서 차갑게 굳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회색말은 이미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서린이 망설이다가 작은 천주머니를 무결에게 건넸다. 소금과 젖은 천입니다. 연기를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월담은 결국 한숨을 쉬고 망치를 들었다. 좋다. 하지만 오늘 네가 배울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법이 아니다. 불연기 사람 공포가 한꺼번에 얽힌 곳에서 바람을 목는 법이다. 그들은 물길을 따라 북쪽으로 돌았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이상하게도 불길은 높았지만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월담은 그 불을 보며 낮게 욕설처럼 숨을 뱉었다. 기름을 먹인 마른 불이다. 연기보다 열로 사람을 몰아 죽이는 방식이지.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하씨 무사들이 창고 둘레에 서 있었다. 그들은 물을 붓는 척했지만 문 쪽 길은 일부러 막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사람들의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나무 문이 안쪽에서 흔들렸지만 바깥에는 굵은 쇠막대가 걸려 있었다. 무결은 달려나가려 했으나 월담이 그를 세웠다. 문부터 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와 짓밟힌다. 숨길을 먼저 만들어라. 무결은 창고 옆 벽을 보았다. 진흙과 나무로 만든 벽에는 바람구멍이 몇 개 있었다. 그러나 불길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가까이 가기 어려웠다.
월담은 낡은 고삐 뭉치를 무결에게 던졌다. 네가 평생 묶은 것이 이것이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바람을 묶어라. 무결은 젖은 천을 입과 코에 두르고 고삐를 허리에 감았다. 하씨, 무사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외쳤다. 저기 있다. 반역자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첫 번째 화살이 발 앞 젖은 흙에 박혔다. 그는 달리는 대신 반걸음 낮춰 벽 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열기가 숨을 눌렀다. 무결은 사발의 물결을 떠올렸다. 불은 말보다 거칠었고 사람의 두려움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불도 공기를 먹고 움직였다. 그는 벽의 구멍마다 고삐를 걸고 근처에 놓인 젖은 포대를 끌어와 일부를 막았다. 불길이 방향을 잃고 잠깐 흔들렸다. 월담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다. 좋다. 베지 말고 돌려라. 바람은 막으면 성내고 길을 주면 따른다. 무사 둘이 달려왔다. 한 명은 창으로 무결의 옆구리를 노렸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그물줄을 던졌다. 무결은 창끝을 보지 않았다. 창을 든 자의 어깨가 먼저 굳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고삐를 잡아당겨 젖은 포대를 흔들었고 뜨거운 공기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밀렸다. 창끝은 빗나갔다. 그물은 불붙은 풀더미에 걸려 타올랐다. 무결은 그 틈에 벽 아래로 몸을 붙였다. 안쪽에서 연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정말 형님입니까? 무결의 손이 잠깐 떨렸다. 그는 벽에 뺨을 대고 낮게 말했다. 뒤로 물러서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해. 문으로 몰리지 마.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다들 겁먹었습니다. 무결은 열기 속에서 숨을 눌렀다. 겁내도 된다. 대신 서로 밀지 마. 네가 가장 작은 목소리로 가장 크게 말해야 한다. 그 말은 연두에게 닿았다. 안쪽의 웅성임이 조금씩 낮아졌다. 무결은 작은 바람구멍 하나를 넓히기 위해 삽자루를 밀어 넣었다. 나무가 뜨거워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놓지 않았다. 설인이 뒤에서 물동이를 굴려보냈고 월담은 망치로 주변 말뚝을 쳐 무너지는 방향을 바꾸었다. 벽 일부가 부드럽게 갈라졌다. 안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폭발하듯 밀려나왔다. 무결은 몸을 돌려 사람들을 막았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노복 노인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다. 무결은 그를 끌어내고 곧장 옆으로 굴렸다. 뒤이어 두 아이와 말먹이꾼들이 기어나왔다. 모두가 기침하고 떨었지만 살아있었다. 하씨 무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불로 몰아넣은 증인들이 이렇게 차례로 빠져나올 줄 몰랐다. 무결은 연두를 찾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다. 불길은 천장 쪽으로 더 거세게 번지고 있었다. 하문식이 무사들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그을음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그놈들을 다시 안으로 밀어넣어라. 반역자와 한패다. 그 말에 몇몇 무사들이 멈칫했다. 노복들이 쓰러져 숨을 고르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보였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무사 하나가 노복들을 향해 다가오자 무결은 고삐를 땅에 끌며 앞을 막았다. 한 걸음 더 오면 당신 발이 먼저 묶입니다. 무사는 비웃으며 칼을 들었다. 무결은 검기를 쓰지 않았다. 푸른 선이 뜨거워졌지만 눌러 참았다. 그는 고삐 끝을 낮게 던져 상대 발목을 감고 옆에 쓰러진 물통을 발로 찼다. 젖은 흙이 튀고 무사의 중심이 흐트러졌다. 무결은 칼 든 팔을 치지 않고 팔이 내려올 길에 삽자루를 세웠다. 칼은 삽자루에 걸려 방향을 잃었고 무사는 스스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월담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말했다. 셋째 숨의 문턱이다. 묶는다는 것은 힘으로 잡아당기는 일이 아니다. 상대가 가려는 길을 먼저 알아보고 그 길에 매듭을 놓는 일이다. 무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창고 안쪽에서 다시 비명이 터졌다. 지붕들보 하나가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연두와 몇 명의 노복이 아직 반대편에 갇혀 있었다. 무결은 벽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설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무결은 그녀의 손을 조심히 떼어냈다. 그래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월담은 무결의 눈을 보았다. 한 번 들어가면 검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쓰면 들보도 사람도 함께 흔들린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베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대답에 월담은 낡은 망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창고 안은 세상 바깥과 달랐다. 불길은 소리 없이 천을 핥고 뜨거운 공기는 목을 움켜쥐었다. 무결은 눈을 크게 뜰 수 없었다. 그는 발바닥으로 바닥의 떨림을 읽었다. 어디가 아직 버티고 어디가 곧 무너질지 작은 소리들이 알려주었다. 연두는 뒤편 집더미 사이에서 아이 둘을 붙잡고 있었다. 무결은 소리치지 않고 낮게 말했다. 내 발자국만 밟아. 절대 뛰지 마. 아이들은 울면서도 따랐다. 문제는 들보였다. 불붙은 들보가 천천히 기울며 탈출길을 막으려 했다.
무결은 망치를 들고 들보를 치려다 멈췄다. 힘으로 밀면 반대쪽이 무너진다. 그는 고삐를 들보 끝에 걸고 다른 끝을 기둥에 감았다. 말 안장을 고정하던 매듭이었다. 매일 수백 번 묶던 천한 손놀림이 지금은 사람 목숨을 붙드는 기술이 되었다. 그는 숨을 낮추고 매듭을 당겼다. 들보가 삐걱거리며 멈췄다.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방향이 살짝 늦춰졌다. 그 반 박자가 길이었다. 무결은 아이들을 하나씩 밀어보냈다. 연두가 마지막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널빤지가 꺼졌다. 아이의 발이 빠졌다. 무결은 몸을 던져 연두의 팔을 잡았다. 뜨거운 바람이 등을 때렸다. 손목에 푸른 선이 폭발하려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검기를 억눌렀다. 형님 놓으세요. 연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무결은 피식 웃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그 웃음은 이상하게 건조했다. 내가 말고삐도 놓친 적이 없는데 너를 놓겠느냐. 그는 고삐를 자신의 허리에 감고 기둥에 묶인 매듭을 발로 눌렀다. 몸 전체가 찢어질 듯 당겨졌다. 그러나 아이의 팔이 조금씩 올라왔다. 연두가 바닥 위로 굴러나온 순간 들보가 크게 울었다. 밖에서 월담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렸다. 그 울림이 무결의 귀에 길을 그렸다. 왼쪽 낮게 반걸음. 무결은 연두를 밀어내고 자신도 몸을 낮췄다. 들보가 뒤쪽으로 떨어지며 불꽃을 일으켰지만 매듭에 걸린 탓에 곧장 사람을 덮치지는 않았다. 무결은 마지막 힘으로 창고 벽에 갈라진 틈을 향해 기어나갔다. 밖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나 밖도 안전하지 않았다. 하문식은 살아나온 노복들을 둘러싸게 하고 있었다. 하도현이 말을 타고 도착한 것은 그때였다. 그의 옷자락에는 시장에서 묻은 소금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불타는 창고와 쓰러진 노복들, 그리고 고삐의 손이 까진 무결을 차례로 보았다. 이것이 반역자 소탕인가? 아니면 증거를 태우는 장례인가? 하문식의 얼굴이 굳었다. 소가주님 장주의 명입니다. 도현은 검집 끝으로 땅을 눌렀다. 내가 묻는 것은 명령의 출처가 아니다. 왜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는지다. 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문식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쓰러진 포대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다. 무결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도현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검은 옷 사내는 하씨 무사가 아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기름병을 쥐고 있었다. 하문식이 급히 외쳤다. 잡아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늦었다. 사내는 짧은 피리를 불었고 멀리서 또 다른 불길이 솟았다. 2번째 창고였다. 이번에는 말들이 묶여있는 곳이었다. 회색 말이 크게 울었다. 무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불길이 노복만이 아니라 말들까지 미끼로 삼고 있었다. 무결은 달리려 했지만 월담이 그의 앞을 막았다. 내 몸은 이미 한계다. 지금 뛰면 숨이 찢어진다. 무결은 월담을 밀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때 도현이 말고 삐를 던졌다. 타라. 내가 앞길을 열겠다. 무결은 그를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말들의 울음은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도현의 말에 올라탔다. 도현은 검을 뽑지 않은 채 하씨 무사들에게 명했다. 물을 가져와라. 지금 당장. 말 창고는 첫 번째 창고보다 더 위험했다. 말들은 겁에 질리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무결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 깊게 숨을 삼켰다. 이번에는 검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숨을 먼저 들어야 했다. 울음마다 높이가 달랐다. 가장 겁먹은 말, 아직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말, 이미 줄을 끊고 날뛰려는 말이 구분되었다. 무결은 고삐 뭉치를 집어들고 낮게 속삭였다. 하나씩이다. 모두 한꺼번에 살릴 수는 없다. 그는 가장 강한 말부터 풀지 않았다. 가장 겁이 많은 말부터 눈을 가려 진정시켰다. 그러자 연말의 울음이 낮아졌다. 그는 말들이 서로의 두려움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도 바람과 같았다. 한쪽 길을 열면 다른 길이 따라 움직였다. 서리는 밖에서 물을 적신 천을 던졌고 도현은 무사들을 시켜 통로를 넓혔다. 월담은 망치로 타는 기둥의 균형을 살폈다. 검은 옷 사내가 다시 나타난 것은 말들이 절반쯤 빠져나왔을 때였다. 그는 이번에는 무결을 노리지 않았다. 겁먹은 말을 향해 바늘을 던졌다. 말이 날뛰면 사람도 말도 모두 다칠 터였다. 무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고삐를 휘둘러 바늘의 길을 막았다. 그러나 마지막 바늘 하나가 회색 말의 목덜미 쪽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무결의 숨이 한 줄로 좁아졌다.
푸른 검기가 손끝에서 터지려 했다. 무결은 그것을 베는 힘으로 쓰지 않았다. 고삐 끝에 아주 얇게 감아 바늘에 길을 틀었다. 바늘은 회색 말의 갈기 옆을 스쳐 기둥에 박혔다. 무결은 즉시 가슴을 움켜쥐었다. 짧은 검기였지만 속이 비는 느낌이 밀려왔다. 월담이 멀리서 외쳤다. 멈춰라. 더 쓰면 귀가 다친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도현이 검은 옷 사내를 뒤쫓았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불빛 사이로 엇갈렸다. 도현의 검은 빠르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죽이려 들지 않고 도망길을 막았다.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소가주가 자기 집 불씨를 밟는구나. 도현의 얼굴은 차가웠다. 불씨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다. 짧은 충돌 끝에 사내는 기름병을 깨뜨리고 연막처럼 번지는 향을 남긴 채 사라졌다. 불은 가까스로 잡혔다. 창고 두 곳은 반쯤 무너졌고 노복들과 말들은 진흙밭에 흩어져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무결은 회색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말의 목덜미에 새겨진 바람 모양 검자국이 열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 아래 타다 남은 집더미 속에서 작은 쇠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무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검게 그을린 조각에는 희미한 백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월담의 표정이 무너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결은 보았다. 노인이 감추던 죄책감이 그을린 쇠조각을 보는 순간 드러났다. 무결은 조각을 손바닥에 올리고 물었다. 이것도 아직 제가 들 준비가 안 된 이름입니까? 월담은 입을 다물었다. 도현이 가까이 다가와 문양을 확인하더니 낮게 숨을 들이켰다. 그 문양은 오래전에 사라진 검관 가문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금지한 이름입니다. 하문식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몰래 물러서려 했지만 서린이 먼저 길을 막았다. 죽은 군마의 물통에 향낭을 둔 자도 창고 문을 잠근 자도 같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입을 닫아도 바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무결은 하문식을 베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없었다. 그는 고삐를 들어 하문식의 발 앞에 매듭을 던졌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때 북쪽 언덕에서 큰 북소리가 울렸다. 하씨 가문의 본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불이 꺼졌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들은 구조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증인을 되찾거나 없애러 오는 발걸음이었다. 도현은 언덕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아버지가 직접 온다. 월담은 무결에게 그을린 쇠조각을 품에 넣게 했다. 오늘 네가 구한 사람들은 이제 네 약점이자 힘이다. 선택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무결은 노복들과 말들을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를 비웃던 이들도 있었다. 그를 모른 척하던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모두 같은 진흙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연두가 다가와 그의 찢어진 소매를 붙잡았다. 형님, 이제 어디로 가? 분노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넘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먼저 숨긴다. 그 다음 불을 낸 자를 찾는다. 동문 앞은 이미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해가 높이 오르기도 전에 관군은 넓은 흙길을 비우고 양쪽에 긴 창을 세워 사람들의 발을 막았다. 하씨 가문에서 살아나온 노복들은 멀리 숨겨졌지만 백무결은 끝내 혼자 끌려 나왔다. 손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등에는 전날의 열기와 채찍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더는 마국간 구석의 눈이 아니었다. 성문 위에는 붉은 깃발과 관군 깃발이 함께 펄럭였다. 그 아래 좌승 기미석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입가에 얇은 계산이 걸려 있었다. 하광진은 그 맞은편에 서서 무결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다. 무결은 그 얼굴이 더 싫었다. 불타는 창고와 잠긴 문향낭을 쥔 궁의 관리가 모두 그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김희석은 손에 든 판결문을 천천히 펼쳤다. 백무결은 군마를 해친 죄와 가문을 어지럽힌 죄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는 무공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오늘 동문 앞에서 검증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은 칼처럼 얇았다. 무결은 곧 깨달았다. 이것은 죄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을 모두의 앞에서 드러내기 위한 그물이었다. 월담은 군중 속에 없었다. 서린도 보이지 않았다. 하도현은 하씨 가문의 무사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결은 그가 어젯밤 노복들을 숨겨주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관군이, 다른 한쪽에서는 하씨 무사들이 길을 막았다. 검은 누각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곧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김의석은 손짓했다. 성문 안쪽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머리를 짧게 깎은 무승이었다. 그는 긴 봉을 들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봉끝이 땅에 닿아 낮은 울림을 냈다. 살기보다 절제가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무결은 그의 발을 보았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방식이 무겁고 고요했다. 저 사람은 자신을 죽이러 온 칼잡이와 달랐다. 그러나 그래서 더 어려운 상대였다. 나는 법운이라 한다. 무승은 무결 앞에서 합장했다. 명령을 받고 왔으나 사사로운 원한은 없다. 무결은 묶인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저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법운은 눈을 내리깔았다. 나도 선택이 많지 않다. 네가 이기면 살 길이 열릴 수 있고 네가 지면 하씨 가문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네가 나를 죽이면 너는 이 자리에서 반역자가 된다. 그 말은 친절한 경고였다. 무결은 상황의 모양을 이해했다. 김희석은 그가 검기를 쓰길 원했다. 하광진은 그가 복주하길 원했다. 군중은 기적을 원했고 관군은 죄인을 원했다. 이 싸움에서 그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모든 문이 닫힌다. 그렇다고 일부러 지면 하씨 가문의 감옥으로 끌려간다. 살아남기보다 어려운 것은 모두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방식으로 이기는 일이었다. 밧줄이 풀렸다. 무결은 손목을 돌렸지만 감각이 둔했다. 무기를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관군 하나가 낡은 나무검을 던졌다. 하문식이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말지기에게는 딱 맞는 장난감이군. 무결은 나무검을 들어 무게를 느꼈다. 균형이 나빴고 끝은 닳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좋은 검을 기대한 적이 없었다. 평생 그가 다룬 것은 낡은 곱비와 휘어진 삽자루였다. 북이 한 번 울렸다. 법운의 봉이 먼저 움직였다. 길고 무거운 선이 낮게 밀려왔다. 무결은 옆으로 크게 피하려 했지만 봉끝은 그의 발목이 갈 곳을 먼저 막았다. 그는 급히 뒤로 물러섰고 흙먼지가 발밑에서 튀었다. 두 번째 봉은 어깨를 향해 내려왔다. 무결은 나무검으로 막지 않고 몸을 낮췄다. 봉이 머리 위를 스치자 바람이 귀를 때렸다. 힘의 차이는 분명했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하문식은 입꼬리를 올렸다. 법운은 몰아치지 않고 다시 거리를 잡았다. 숨이 높다. 그 상태로는 3번을 더 버티기 어렵다.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충고인지 압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물그릇 수련을 떠올렸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흔들림보다 먼저 낮아져야 한다. 그는 나무검을 쥔 손의 힘을 조금 풀고 발 뒤꿈치로 땅을 눌렀다. 법운의 3번째 봉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옆구리를 향해 짧게 감겼다. 길이가 긴 무기인데도 손목이 유연했다. 무결은 나무검으로 봉을 치려다 순간 멈췄다. 치면 손목이 밀린다. 그는 봉이 지나갈 길에 나무검을 세우고 몸을 봉의 안쪽으로 반걸음 붙였다. 충돌은 짧았다. 팔이 저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법운의 눈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자빌로 배운 발이군. 말은 갑자기 찹니다. 무결은 숨 사이로 답했다. 봉도 비슷하군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지만 곧 사라졌다. 법운의 봉이 다시 돌았다. 이번에는 봉끝이 땅을 짚고 모래를 튀겼다. 모래가 눈을 가렸다. 무결은 귀를 열려 했지만 성문 위 깃발과 군중의 소리가 뒤섞여 방향을 흐렸다. 그는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발밑의 떨림에 집중했다. 봉이 땅을 누르는 순간마다 작은 파문이 전해졌다. 첫 번째 파문은 속임수였다. 무결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파문은 얕았다. 세 번째 파문이 깊었다. 그때 봉이 왔다. 그는 몸을 낮춰 나무검을 봉 아래에 걸었다. 힘으로 들지 않고 봉이 스스로 내려오는 길에 비스듬히 매듭을 만들었다. 법운의 봉이 잠시 멈췄다. 무결은 그 틈에 빠져나갔지만 반격하지 않았다. 반격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김희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원한 것은 화려한 검기였다. 지금 무결은 너무 평범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광진도 불쾌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무결이 약하면 죽이면 되고 강하면 빼앗으면 된다. 그러나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게 버티는 자는 계산을 어지럽힌다. 하도현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검집을 두드렸다. 무결은 그 작은 박자를 보았다. 하나 둘 멈춤. 법운이 다시 자세를 낮췄다. 봉의 끝이 땅과 거의 맞닿았다. 하도현의 손가락이 다시 검집을 두드렸다. 하나 둘 멈춤. 무결은 그 박자를 이해했다. 법운의 강점은 세 번째 박자에 있었다. 첫 둘은 길을 닫고 셋째가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셋째를 기다려 맞서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끝나기 전 길을 바꿔야 했다. 도움인지 시험인지 몰라도 그는 그 힌트를 놓치지 않았다. 봉이 휘몰아쳤다. 첫 번째는 어깨,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가슴을 노렸다. 무결은 세 번째를 기다리지 않았다. 두 번째 봉이 무릎을 스치기 직전 그는 나무검을 땅에 박고 몸을 축처럼 돌렸다. 말등에 오를 때 쓰던 움직임이었다. 법운의 세 번째 봉은 빈자리를 갈랐다. 무결은 봉의 안쪽으로 들어섰지만 목을 치지 않았다. 대신 나무검 끝으로 법운의 손목 아래 온매듭을 눌렀다. 법운의 봉이 아주 잠깐 멈췄다. 승부가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법운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하지만 아직 사람을 살리는 승리는 아니다. 그는 봉을 놓았다. 무결은 놀랐다. 봉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법운의 손바닥이 무결의 가슴을 향해 밀려왔다. 봉술 뒤에 숨겨진 권법이었다. 무결은 피하지 못했다. 몸이 뒤로 밀려나 흙바닥을 구르자 군중이 크게 술렁였다. 숨이 막혔다. 검기가 손목에서 치솟으려 했다. 푸른 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대로 내보내면 법운을 베지는 않아도 성문 앞에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었다. 무결은 흙을 움켜쥐었다. 물그릇을 떠올렸다. 창고의 들보를 떠올렸다. 넘치면 모두를 해친다. 그는 검기를 손끝 밖으로 밀지 않고 가슴 안에서 아주 가늘게 갈랐다. 흩어진 숨을 한 줄 한 줄 나누었다. 그 순간 눈앞에 모래알들이 보였다. 아니, 모래알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에 가느다란 길이 보였다. 법운의 봉이 다시 손에 잡히며 수십 개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무결은 그 모든 봉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일 필요도 없었다. 그는 나무검을 짧게 흔들었다. 검기는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나무검 끝에서 아주 얇은 선이 되어 흩어진 모래와 봉 그림자를 갈랐다. 소리는 비단 찢어지는 것처럼 작았다. 법운의 봉 끝을 감싸던 천끈이 잘리고 봉에 달린 작은 쇠고리들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소리가 사라지자 봉 그림자도 줄었다. 법운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무결은 곧장 파고들지 않고 옆으로 돌았다. 나무검 끝이 법운의 목이 아니라 봉을 쥔 손가락 사이를 스쳤다. 봉이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아무도 피를 보지 못했다. 무결은 나무검을 내리지 않았다. 법운은 빈손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짧은 침묵 끝에 그는 합장했다. 졌다. 군중이 크게 흔들렸다. 하문식은 소리쳤다. 무승이 일부러 져준 것이다. 그러나 법운은 그쪽을 보지도 않았다. 나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무기도 놓쳤다. 싸움의 목적이 죽임이 아니라 제압이라면 그는 이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성문 앞에 또렷하게 퍼졌다. 김희석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무결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흥미롭군. 죄인이라 하기에는 절제가 있고 무사라 하기에는 신분이 낮다. 하씨, 장주 이자를 다시 넘겨받고 싶은가? 하광진은 얼굴을 굳혔다. 그자는 우리 가문의 노복입니다. 김희석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 노복 하나가 동문 앞에서 무승을 제압했다면 하씨 가문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말도 되겠군. 사람들 사이에 낮은 웃음이 번졌다. 하광진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무결은 그 웃음이 두려웠다. 권력자에게 조롱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 김희석은 관군에게 손짓했다. 백무결은 당장 처형하지 않는다. 왕실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동문 관하에 머물게 하라. 하씨 가문도 시장의 사인도 검은 누각의 소문도 모두 조사하겠다. 말은 공정했지만 무결은 그 안에 다른 쇠사슬이 있음을 알았다. 그때 성문 위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붉은 깃발 아래 숨겨져 있던 검은 표식이 잠깐 드러났다. 무결의 허리에 감긴 말방울이 작게 떨렸다. 서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붉은 깃발을 믿지 말라. 김희석이 공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 자리 어딘가에 죽은 군마의 향낭을 흔든 자가 있었다. 무결은 고개를 들어 성문 위를 보았다. 궁의 관리복을 입은 사내가 군중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무결은 따라가려 했지만 관군 둘이 앞을 막았다. 법운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승리가 무너진다.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저자가 독을 넣은 자입니다. 법운의 눈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 없이 외치면 네 말은 분노가 된다. 분노는 권력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밧줄이다. 무결은 손목에 푸른 선을 눌렀다. 다시 물그릇을 지켜야 했다. 하도현이 지나가며 아주 작게 종이 조각 하나를 떨어뜨렸다. 관군들은 보지 못했다. 무결은 발끝으로 그것을 끌어와 손 안에 숨겼다.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동문 뒤 물문 셋째, 저울추 향낭의 주인. 무결은 도현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하씨 가문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움의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길은 하나 더 열렸다. 동문 관하로 끌려가는 길. 무결은 군중 사이에서 낯익은 말, 울음을 들었다.
회색 말이었다. 멀리 골목 그늘에 숨어있던 말은 목덜미의 바람 자국을 한번 빛내고 사라졌다. 그 옆에는 월담의 낡은 지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노인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보고 있었다. 무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었다. 관아의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어린 내시가 다가왔다. 그는 겁먹은 얼굴로 무결의 손에 천으로 감싼 물건을 밀어 넣었다. 폐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뒤로 물러났다. 무결은 천을 풀 수 없었다. 관군의 눈이 많았다. 그러나 손바닥에 닿은 차가운 감촉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칼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전에 부러진 칼의 절반이었다. 밤이 내려 관아 감방이 조용해졌을 때 무결은 천을 풀었다. 안에는 녹슨 반검이 있었다. 칼날은 중간에서 부러졌지만 손잡이에는 그을린 백시 문양과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손잡이 속 빈 공간에는 얇은 천 조각이 말려 있었다. 무결은 조심히 펼쳤다. 오래된 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바람을 듣는 아이가 살아있다면 하씨 가문의 말창고 아래를 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관아 박지붕 위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누각의 발소리였다. 동시에 멀리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무결은 반검을 품에 넣고 숨을 낮췄다. 오늘 동문 앞에서 그는 죽이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밤이 오자 누군가는 다시 그에게 피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부러진 칼이 가슴 속에서 차갑게 떨렸다. 관아 감방의 지붕 위에서 첫 발소리가 지나갔을 때 백무결은 숨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상대가 원하는 침묵이 된다. 그는 부러진 반검을 품속에 밀어넣고 등 뒤 차가운 벽에 손바닥을 붙였다. 발소리는 셋이었다.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일부러 무겁게 눌렀으며 마지막 하나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장 조용한 발이 가장 위험했다. 월담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되살아났다. 소리보다 막힌 자리를 들어라. 감방 문 밖의 관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졸고 있었다. 그러나 무결은 문틈 아래로 흐르는 바람이 이상하게 끊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곧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낮고 넓었다. 귀를 찢기보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리였다. 무결은 반검의 차가운 손잡이를 눌렀다. 손목에 푸른 선이 반응했지만 그는 검기를 밀어내지 않았다. 천장 판자가 소리 없이 갈라졌다. 검은 옷의 사내가 거꾸로 내려오며 짧은 칼을 뻗었다. 무결은 벽을 밀어 몸을 옆으로 굴렸다. 칼끝이 스트로 매트를 찢고 지나갔다. 그는 나무 베개를 발로 차올려 상대의 시야를 가렸다. 사내는 베개를 가르지 않고 손목을 틀어 밀어냈다. 그 절제된 움직임만으로도 보통 자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품속의 반검을 빼앗으러 온 자였다. 무결은 문 쪽으로 달리지 않았다. 문밖도 막혔을 것이다. 그는 감방벽 아래의 배수구를 보았다. 너무 좁아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바람은 드나든다. 바람이 나간다면 소리도 나간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슬을 잡아당겨 쇠고리를 문에 세게 부딪혔다. 요란한 소리가 울리자 밖의 관군이 놀라 움직였다. 그 짧은 혼란 속에서 무결은 사내의 칼길 아래로 몸을 낮췄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관군을 밀어내고 있었다. 큰 상처를 내지 않고 기절시키는 손놀림이었다. 무결은 그들이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며 더 긴장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분노한 무사보다 무섭다. 그는 감방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튀어나가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반검만 내놓으면 오늘 밤 네 숨은 그대로 둔다. 무결은 대답 대신 사슬을 짧게 감았다. 사슬은 검보다 무거웠지만 곱비와 닮은 점이 있었다. 길게 휘두르면 늦고 짧게 묶으면 빠르다. 무결은 달려드는 자객의 손목을 치지 않고 팔이 돌아갈 길목에 사슬을 걸었다. 쇠고리가 소매를 감고 벽고리에 걸렸다. 자객은 잠시 멈췄다. 그 틈에 무결은 복도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아래는 관아 뒤뜰이었다. 높지 않았지만 착지 순간 등 상처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뒤뜰에는 회색 말이 있었다.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안장도 얹혀 있었다. 말 옆에는 월담의 낡은 지팡이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무결은 말등에 오르며 낮게 말했다. 이번에도 네가 먼저 알고 있었구나. 회색 말은 짧게 울고 관아 담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검은 누각의 자객들이 지붕 위로 번졌다. 그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 지붕과 처마를 밟으며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송악의 밤거리는 닫혀 있었다.
하지만 궁성 쪽만 이상하게 밝았다. 불빛이 아니라 푸른 비단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무결은 그 빛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반검 속 피글씨가 말한 말 창고 아래를 보러 가야 했지만 자객들은 일부러 그를 궁성 방향으로 몰고 있었다. 앞 골목마다 관군이 나타났고 뒤쪽 지붕마다 종소리가 흘렀다. 도망길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었다. 동쪽 물문 근처에서 하도현이 말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소녀 하나가 그의 뒤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결은 말을 늦추었다. 또 길을 막으러 왔습니까? 도현은 고삐를 움켜쥔 채 낮게 말했다. 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탁하러 왔다. 이 아이는 내 누이다. 아버지는 검은 누각과 거래하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거래값이 이 아이의 숨이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목에는 얇은 은실이 감겨 있었고 그 은실 끝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다. 검은 누각이 흔드는 종과 같은 계열이었다. 무결은 그것을 보자 귀 안쪽이 다시 아파왔다. 도현은 굴욕을 삼키듯 말했다.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너 말고는 이 종의 길을 끊을 자가 없다. 무결은 짧게 물었다. 왜 나를 도왔습니까? 도현의 답은 더 짧았다. 늦게라도 부끄러워졌으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재처럼 가벼웠고 곧 물처럼 번졌다. 땅에 닿은 빗방울은 희미한 냄새를 냈다. 향낭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닮아 있었다. 회색 말이 불안하게 앞발을 굴렀다. 월담이 없다면 설명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무결은 몸으로 알았다. 이 비는 살을 헤치는 비가 아니라 숨을 흐리는 비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자일수록 먼저 흔들린다. 도현은 누이를 자신의 망토로 감쌌다. 궁성 지붕으로 가야 한다. 검은 누각의 우두머리가 거기서 반검을 기다린다. 무결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함정인 줄 알면서 갑니까? 도현은 소녀를 한 번 보고 말했다. 이미 함정 아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은 안쪽에서 열 수밖에 없다. 무결은 반검을 품속에서 느꼈다. 말창고 아래의 비밀도 어미의 흔적도 모두 이 반검과 이어져 있었다. 세 사람은 궁성 뒤편 낮은 담을 넘었다. 회색 말은 담 아래 그늘에 남겨두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기와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검은 빗방울은 기와 사이를 타고 흘렀고 발끝이 조금만 흔들려도 아랫뜰로 떨어질 듯했다. 무결은 부호 아내의 볼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 그러나 말이 진흙에서 반걸음으로 중심을 되찾는 법은 알고 있었다. 그는 크게 뛰지 않고 기와가 숨쉬는 자리만 밟았다. 첫 번째 자객은 지붕 모서리에서 나타났다. 그는 칼 대신 길고 얇은 천을 던졌다. 천에는 빗물이 스며 있어 무거웠고 닿는 순간 팔을 감아 균형을 빼앗았다. 무결은 나무검도 없고 제대로 된 칼도 없었다. 그는 반검을 뽑으려다 멈췄다. 부러진 칼은 증거이자 열쇠였다. 함부로 쓰면 빼앗긴다. 대신 그는 허리에 고삐를 풀어 천과 얽었다. 물을 먹은 두 줄이 지붕 위에서 휘어졌다. 자객이 당기자 무결은 버티지 않았다. 당겨지는 힘을 따라 한 걸음 미끄러지고 그 끝에서 고삐를 기와 돌기에 걸었다. 자객은 자신이 낸 힘에 의해 몸이 기울었다. 도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집으로 상대의 무릎 뒤를 눌렀다. 자객은 지붕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처마에 매달렸다. 무결은 숨을 내쉬었다. 죽이지 않고 멈추는 습관은 여전히 어렵지만 점점 손에 붙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비는 점점 짙어졌다. 무결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기와 위 물방울의 흐름으로 적의 발을 읽었겠지만 비가 모든 소리를 같은 두께로 덮었다. 도현도 호흡이 흐트러졌다. 그의 누이는 은실의 종 때문에 더 심하게 떨었다. 무결은 소녀의 종을 바라보았다. 종은 바람이 없어도 울렸다. 누군가 멀리서 그 은실을 통해 숨을 당기고 있었다. 멈추게 할 수 있나? 도현이 물었다. 무결은 은실의 떨림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배면 아이 손목이 다칠 수 있습니다. 묶어야 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다. 종소리를 이기려 하지 말고 더 낮은 소리에 귀를 맞추라. 허리에 말방울은 천에 감겨 있었지만 빗속에서도 둔하게 떨고 있었다. 무결은 그 낮은 울림에 숨을 맞추고 고삐 끝을 은실 가까이 천천히 뻗었다. 은실은 살아있는 벌레처럼 피했다. 검은 누각의 기술이었다. 무결은 힘을 주지 않았다. 힘을 주면 은실이 손목을 파고들 것이다. 그는 말의 고삐를 처음 채우던 날을 떠올렸다. 겁먹은 말의 목에 줄을 억지로 걸면
말은 뒷발질한다. 먼저 숨을 낮추고 줄이 목에 닿기 전 공포를 줄여야 한다. 그는 소녀에게 낮게 말했다. 내 숨을 따라 하십시오. 길게 들이마시지 말고 짧게 나눠 쉬십시오. 소녀는 눈물 섞인 숨을 억지로 나누었다. 은실의 떨림이 아주 조금 약해졌다. 그 순간 무결은 곶비를 은실 위에 감았다. 자르지 않고 눌러 종의 울림을 곶비 쪽으로 옮겼다. 종소리가 낮아졌다. 도현은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그것을 보았다. 무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작은 기술처럼 보였지만 검기를 억누른 채 세밀하게 숨을 나누는 일은 창고의 들보를 버티는 것만큼 힘들었다. 궁성 가장 높은 전각 지붕에 이르자 검은 우산을 든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지 않았다. 창백하고 긴 눈, 웃지 않는 입, 그리고 지나치게 고요한 손. 그는 비를 맞지 않았지만 주변의 빗방울은 모두 그를 피해 흐르는 듯했다. 도현이 낮게 말했다. 염사하, 검은 누각의 주인. 무결은 그 이름이 바람 위에 앉는 순간 지붕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염사하는 무결을 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마구간의 아이가 동문을 지나 궁성 지붕까지 왔군. 바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무결은 반검을 뽑지 않았다. 당신이 군마의 물통에 독을 넣게 했습니까? 염사하는 우산 손잡이를 돌렸다. 나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독을 넣은 손은 따로 있고 그 손을 움직인 두려움은 더 위에 있다. 네가 찾는 진실은 항상 한 사람보다 크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붕 사방에서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활도 큰 칼도 없었다. 모두 짧은 칼과 종은실을 들고 있었다. 넓은 전장에서는 약해 보일 무기들이지만 젖은 지붕 위에서는 치명적인 덫이 되었다. 무결은 도현과 등을 맞댔다. 도현의 누이는 전각, 난간 아래로 몸을 낮췄다. 도현이 말했다. 내가 셋을 맡겠다. 무결은 짧게 답했다. 둘만 맡으십시오. 숨이 높습니다. 도현은 잠시 무결을 보더니 쓴 웃음을 지었다. 노복에게 숨 걱정을 듣는 날이 오는군. 그는 곧장 검을 움직였다. 검은 빠르고 깨끗했지만 비가 그의 발을 계속 끌었다. 무결은 정면의 자객 둘을 상대로 곶비를 짧게 잡았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귀가 흔들렸다. 그는 말방울의 낮은 떨림에만 집중했다. 첫 칼은 곶비로 길을 묶고 두 번째 칼은 기와의 물길로 흘렸다. 세 번째 자객이 위에서 내려왔다. 무결은 피하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졌다. 순간 손목에 푸른 선이 뜨겁게 치솟았다. 검기를 쓰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지붕 위 은실과 종들이 함께 반응해 도현의 누이까지 다칠 수 있었다. 그는 검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신의 발목과 허리 사이에 묶었다. 몸이 무거워지며 미끄러짐이 멈췄다. 그 대신 가슴 안쪽이 칼로 긁힌 듯 아팠다. 염사하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검기를 밖으로 베지 않고 안으로 묶는군. 누가 가르쳤지? 무결은 숨을 몰아쉬며 답했다. 말들이. 그리고 말보다 고집센 노인 하나가. 염사하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다. 월담이 아직 살아있었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염사하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반검보다 더 좋은 미끼를 찾은 셈이다. 전각 아래에서 폭죽처럼 짧은 불빛이 올랐다. 궁성 바깥쪽 낮은 담 근처였다. 무결은 그 방향을 보았다. 회색말이 크게 울었다. 그 울음 속에 월담의 망치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김. 무결은 몸이 먼저 움직이려 했다. 염사하가 낮게 웃었다. 가고 싶겠지. 하지만 이 지붕에서 등을 보이면 내 곁에 두 사람은 은실에 묶인다. 선택은 늘 무겁다. 도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라. 나는 버틴다. 무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도현은 화가 난 듯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그 순간 도현의 누이가 떨리는 손으로 은실의 종을 잡았다. 저는 더 이상 거래값이 되기 싫습니다. 그녀는 종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손바닥으로 눌러 울림을 막았다. 그 작은 행동이 지붕 위 은실들의 박자를 잠깐 흐트러뜨렸다. 무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곶비를 길게 펼쳐 세 개의 은실을 한꺼번에 감고 도현에게 외쳤다. 지금입니다. 도현의 검집이 젖은 기와를 세게 찍었다. 물이 튀며 은실 위를 덮었다. 무결은 반검을 아주 조금만 뽑았다. 부러진 칼날 끝에서 푸른 선이 얇게 일어났다. 그는 사람을 베지 않았다.
은실의 울림이 모이는 매듭 하나만 갈랐다. 종소리가 한순간 끊어졌다. 자객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염사하는 우산 없이 검은 비를 맞으며 미소를 지었다. 다섯째 숨의 문턱에도 닿지 못한 몸으로 넷째 숨의 결을 흉내냈다. 재능이라기보다 생존 본능이군. 무결은 반검을 다시 품에 넣었다. 손끝이 저리고 귀가 멀어지는 듯했다. 염사하는 더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었다. 검은 누각의 자객들이 한 걸음씩 물러났다. 그것이 더 불길했다. 오늘은 충분하다. 염사하가 말했다. 반검은 내게 두겠다. 그래야 네가 더 깊은 곳까지 걸어오지. 대신 늙은 말굽장이를 데려간다. 무결은 숨을 멈췄다. 월담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염사하는 궁성 넘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하씨 가문의 옛 요새. 말이 죽으면 끌려가는 길을 기억하느냐. 그 길 끝에서 기다리겠다. 반검과 너의 숨 둘 다 가져오너라. 염사하가 손가락을 튕기자 검은 비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자객들은 비와 함께 지붕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무결은 쫓으려 했지만 무릎이 꺾였다. 도현이 그를 붙잡았다. 무리하지 마라. 무결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노인을 데려갔습니다. 도현의 얼굴도 무거웠다. 그리고 내 누이를 미끼에서 풀어주었다. 우린 서로 빚을 졌다. 무결은 그 말을 듣고도 편해지지 않았다. 빚은 또 다른 매듭이었다. 전각 아래에서는 관군들이 뒤늦게 몰려오고 있었다. 김희석의 부하들도 보였다. 그들은 검은 누각을 놓친 것보다 무결이 궁성 지붕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도현은 누이를 업고 낮은 통로를 가리켰다. 이쪽으로 가라. 오늘 밤 네가 붙잡히면 월담을 구할 길도 사라진다. 무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궁성의 빗물은 계단을 따라 검게 흘러내렸고 그 물길은 북쪽을 가리켰다. 무결은 회색말을 찾아 담 아래로 내려갔다. 말은 다치지 않았지만 목덜미의 바람 자국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옆당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낡은 말굽이었다. 쇠에는 검은 도끼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안쪽에는 칼끝으로 새긴 글이 있었다. 늙은이의 한쪽 귀는 아직 듣고 있다. 해가 두 번 지기 전 반검을 들고 북쪽 요새로 오라. 무결은 말굽을 천으로 감싸 쥐었다. 분노가 가슴을 치고 올라왔지만 그는 그것을 검기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다. 월담이 가르친 첫 수련 물그릇이 다시 떠올랐다. 넘치면 모두를 해친다. 묶어두면 길이 된다. 그는 회색 말의 갈기를 쓰다듬고 북쪽 어둠을 바라보았다. 검은 누각 하씨, 가문궁의 관리, 그리고 부러진 반검의 비밀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북쪽 요새로 가는 길은 오래된 말길이었다. 전쟁에서 다친 말, 더는 달릴 수 없는 말,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버티다 쓰러진 말들이 끌려갔다는 길이었다. 백무결은 회색 말의 등에 앉아 그 길을 바라보았다. 흙은 검고 단단했으며 곳곳에 부러진 편자 조각이 묻혀 있었다. 바람은 숲을 통과하면서도 잎을 흔들지 않았다. 마치 이 길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하도현은 말한 피를 몰고 옆을 따라왔다. 그의 누이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도현의 눈 밑에는 잠을 잃은 그늘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길가의 낡은 말뚝을 보며 낮게 말했다. 어릴 때 이 길을 무서워했다. 말이 사라지는 길이라 들었지. 무결은 앞만 보았다. 저는 어릴 때 이 길을 치웠습니다. 말똥과 피 묻은 짚을 치우면 주인들은 깨끗한 길이라 불렀습니다. 도현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까지 그들은 서로를 믿을 이유가 없었다. 한쪽은 가문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가문에서 맞고 쫓긴 노복이었다. 그러나 검은 누각이 월담을 끌고 간 뒤 둘은 같은 방향을 볼 수밖에 없었다. 무결은 그것이 동맹이라기보다 잠시 묶인 고삐라는 것을 알았다. 느슨해지면 언제든 풀릴 수 있었다. 길 중간에서 첫 번째 표식이 나타났다. 나무에 매달린 낡은 방울이었다. 바람도 없는데 아주 작게 울렸다. 무결은 손을 들어 도현을 멈췄다. 방울 소리는 검은 누각의 종과 달랐다. 더 거칠고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 은실의 떨림이 숨어 있었다. 도현이 검집에 손을 얹었다. 함정인가? 무결은 말에서 내려 흙을 손끝으로 눌렀다. 함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잡는 함정이 아니라 숨을 흐리는 함정입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길 양쪽 낮은 풀 사이에 얇은 줄이 숨어 있었다. 말을 타고 지나가면 줄이 방울을 울리고 그 울림이 다른 방울로 이어져 귀를 어지럽힐 터였다. 무결은 칼을 뽑지 않았다. 곱비 조각을 꺼내줄 위에 얹고 방울의 울림이 퍼지는 방향을 바꾸었다. 도현은 그 손놀림을 가만히 보았다. 배지 않는군.
무결은 짧게 답했다. 배면 다음 함정이 깨어납니다. 그들은 말을 끌고 조심히 길을 넘었다. 방울은 울렸지만 낮게 가라앉았다. 무결은 그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요새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점점 무거워졌다. 손목의 푸른 선이 가끔씩 뜨겁게 뛰었다. 마치 반검이 품속에서 북쪽을 향해 당겨지는 듯했다. 월담의 낡은 말굽에는 해가 2번 지기 전 오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무결은 알고 있었다. 적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길을 바꾼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요새 아래 버려진 마방에 도착했다. 지붕은 낮고 벽은 두꺼웠으며 안쪽에는 오래된 집 냄새가 남아 있었다. 무결은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하씨 가문의 마국간과 닮았지만 더 낡고 깊었다. 벽에는 말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긁혀 있었다. 대부분 지워졌고 몇몇 글자만 남았다. 도현이 벽을 훑어보다가 얼굴을 굳혔다. 이곳은 기록에 없는 훈련장이다. 무결은 바닥에 먼지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둥근 발자국들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말 발굽 자국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이 일정한 원을 따라 반복해서 밟은 흔적이었다. 월담의 수련이 떠올랐다. 물그릇 곱비, 말의 숨 반걸음. 이곳에서도 누군가 오래전 같은 숨을 익혔다. 그는 품속의 반검을 꺼냈다. 부러진 칼날이 벽에 긁힌 글자 쪽으로 희미하게 떨렸다. 그때 마방 뒤편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무결과 도현은 동시에 몸을 낮췄다. 집더미 사이에서 늙은 하인이 기어 나오듯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하씨 가문의 옛 문장을 단 허리띠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소가주님, 그가 도현을 보자 몸을 떨었다. 도현은 검을 뽑지 않았다. 누구냐? 늙은이는 무결을 보더니 더 크게 떨었다. 백씨의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무결의 숨이 멈출 뻔했다. 그는 늙은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현이 팔로 막았다. 먼저 말해라. 왜 여기 숨어 있었지? 늙은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장주께서 오래전 이곳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은 누각 사람들이 다시 열었습니다. 늙은 말굽장이도 안쪽에 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무결의 손이 떨렸다. 월담이 살아있다는 말은 안도였지만 아직이라는 말이 더 차갑게 박혔다. 늙은이는 벽 아래 숨은 문을 가리켰다. 말이 죽으면 끌려가는 길 끝에는 마방이 아니라 지하뜰이 있습니다. 옛 검관들을 가두던 곳입니다. 무결은 반검을 움켜쥐었다. 백씨 가문도 그곳에 있었습니까? 늙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말만 돌보던 사람이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밤 아이 울음과 바람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주께서는 그 뒤로 백씨라는 이름을 금하셨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짐작했지만 직접 듣는 일은 달랐다. 무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 도현을 탓하면 길이 닫힌다. 그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월담은 어디 있습니까? 늙은이는 숨은 문 너머를 가리켰다. 지하뜰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검은 누각의 주인이 반검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곳의 바닥은 소리를 먹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자기 숨도 잃습니다. 숨은 문 안쪽은 낮고 길었다. 두 사람은 말을 두고 걸어 들어갔다. 회색 말은 문 앞에서 가지 않으려는 듯 발굽을 굴렀다. 무결은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여기서 기다려라. 길이 끊기면 네가 찾아와야 한다. 말은 낮게 울었다. 무결은 그 울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다. 도현은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무결이 손으로 막았다. 여기서는 제 발이 앞섭니다. 통로는 축축하고 좁았다. 벽에는 오래된 등잔이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다. 도현이 불씨를 꺼내려 하자 무결은 고개를 저었다. 빛이 있으면 저쪽도 우리 눈을 압니다. 도현은 불편한 듯 했지만 따랐다. 무결은 손바닥을 벽에 대고 걸었다. 돌은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느린 바람이 스며 나왔다. 그 바람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었다. 첫 번째 지하방에는 갑옷들이 서 있었다. 빈 갑옷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자 안쪽에서 낮은 숨이 들렸다. 도현이 검을 들었다. 갑옷 속 사람들은 눈빛이 흐렸고 움직임은 둔했지만 통증을 모르는 듯했다. 무결은 그들이 도구로 기운을 눌린 병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죽이기 위해 세운 벽이 아니라 침입자를 늦추기 위한 살아있는 쇠문이었다.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하씨의 군갑이다. 무결은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았다. 갑옷 병사들은 빠르지 않았지만 힘은 강했다. 그는 바닥을 보았다. 무거운 갑옷 때문에 발이 깊게 눌린 자국이 있었다.
회전이 느린 대신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컸다. 무결은 고삐를 꺼내 두 기둥 사이에 낮게 걸었다. 도현은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검집으로 갑옷 병사들의 방패를 두드렸다. 병사들이 동시에 앞으로 밀려오자 고삐가 그들의 발목과 무릎 사이를 묶었다. 갑옷들이 서로 부딪히며 멈췄다. 무결은 그 틈으로 지나갔다. 도현은 마지막 병사의 투구를 검집으로 눌러 벽에 기대게 했다.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길은 열렸다. 도현은 낮게 말했다. 내 방식은 답답하군. 무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당신 방식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도현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둘 사이의 날카로운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바닥이 지나치게 깨끗했고 중앙에 마른 우물이 하나 있었다. 무결은 발을 멈췄다. 우물 안쪽에서 바람이 올라오지 않았다. 보통 빈 구멍은 바람을 품는다. 그런데 이 우물은 바람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작은 돌을 굴렸다. 돌은 바닥을 지나 우물 가까이 가는 순간 소리 없이 사라졌다. 도현이 눈을 굳혔다. 소리를 먹는다는 말이 저것인가? 우물을 돌아가는 길은 좁았다. 벽에는 은실이 거의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 무결은 고삐를 던져 하나를 건드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손목에 푸른 선이 차갑게 식었다. 은실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검기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장치였다. 그는 검기를 쓰면 오히려 함정이 커질 것임을 알았다. 이번 길은 무공보다 균형의 문제였다. 그는 도현에게 말했다. 숨을 짧게 나누십시오. 발끝으로 걷지 말고 뒤꿈치를 믿으십시오. 도현은 자존심을 삼키고 그대로 했다. 두 사람은 우물을 돌아 반걸음씩 움직였다. 우물 속 어둠은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중간에서 도현의 발이 젖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무결은 즉시 팔을 잡았지만 함께 끌려갈 뻔했다. 그는 손목에 검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 감은 고삐를 벽의 낡은 못에 걸었다. 둘의 몸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다. 도현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빚이 또 늘었군. 나중에 한꺼번에 갚으십시오. 무결은 이를 악물고 당겼다. 둘은 간신히 반대편 바닥으로 올라섰다. 그때 우물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올라왔다. 염사하의 목소리였다. 좋다. 죽이지 않는 길을 고르는 자는 늘 더 많은 힘을 쓴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무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우물에서 온 것 같으면서도 벽 전체에서 울렸다. 도현이 낮게 말했다. 도발이다. 마지막 통로 끝에 지하뜰이 열렸다. 천장은 뚫려 있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흘러들었다. 가운데 돌기둥에 월담이 묶여 있었다. 그의 한쪽 귀 아래에는 검은 도끼가 번져 있었지만 눈먼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다. 무결은 한 발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월담이 먼저 말했다. 멈춰라. 내 발밑 세 번째 돌은 비어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장난기조차 조금 남아 있었다. 무결은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삼켰다. 살아 계셨습니까? 월담은 피곤하게 웃었다. 아직 말굽 몇 개는 더 고칠 수 있다. 감동은 나중에 해라. 염사하가 돌기둥 뒤 어둠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반검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늦게 오게 하지. 제자가 달려와 먼저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제자는 늘 그 마음을 모르고 뛰어든다. 무결은 반검을 들었지만 뽑지는 않았다. 염사하의 뒤에는 하광진이 있었다. 무결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속 숨이 거칠게 솟았다. 하광진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에는 오래된 불안이 있었다.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습니까? 하광진은 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가문의 길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아도 됐다. 도현의 손이 검집 위에서 굳었다. 대답보다 침묵이 더 깊었다. 무결은 하광진에게 물었다. 백씨, 가문을 아십니까? 하광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이름은 반역과 함께 묻혔다. 무결의 손목에서 푸른 선이 뜨거워졌다. 월담이 낮게 외쳤다. 숨을 낮춰라. 저자가 원하는 것은 내 복주다. 무결은 이를 악물었다. 하광진은 계속했다. 내 아비는 왕실의 검관이었고 내 어미는 기록을 숨겼다. 그 기록이 군벌과 조정의 거래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가문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광진은 아들의 질문에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듯 보였다. 가문은 살아남아야 했다. 조정은 약했고 변방은 피로 흔들렸다. 한 가문의 검관이 정의를 외친다고 수천 병사의 밥이 생기지 않는다. 무결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아이까지 없애려 했습니까?
하광진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회피가 대답이었다. 염사하는 그 장면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진실은 늘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힘이라 부르지 못하고 죄라 부른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반검을 넘겨라. 그러면 노인은 돌려주고 하씨 장주의 죄는 네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 흘려주겠다. 무결은 반검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을 넘기면 월담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검은 누각은 더 깊은 문을 열 것이다. 선택은 또다시 목을 조였다. 도연이 검을 뽑았다. 그러나 그 검끝은 무결이 아니라 하광진을 향했다. 아버지, 여기서 멈추십시오. 하광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네가 감히. 도연은 낮게 말했다. 어제까지는 감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하뜰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염사하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바닥의 은실들이 동시에 살아나며 도연의 발목과 무결의 손목을 향해 뻗었다. 무결은 반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곱비를 던져 은실 세 줄을 감았다. 그러나 은실은 검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차갑게 달라붙었다. 염사하가 웃었다. 묶는 법을 배웠으나 풀어주는 법은 아직 모르지. 월담이 돌기둥에 묶인 채 말했다. 여섯째, 숨이다. 상대의 힘을 빼앗지 마라. 돌아가게 해라. 무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물그릇 창고들보 동문 앞 봉술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은실을 끊는 것이 아니다. 은실이 당기는 힘을 따라가되 끝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무결은 손목을 비틀었다. 곱비가 은실을 밀지 않고 함께 움직였다. 염사가 끌어당긴 힘이 도연의 발목을 향하던 순간 무결은 허리를 낮춰 그 힘을 바닥의 빈 돌 쪽으로 돌렸다. 은실은 비어있던 돌을 파고들었고 돌이 아래로 꺼지며 함정 일부가 스스로 닫혔다. 염사하의 눈빛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변했다. 반검 없이도 반검의 길을 읽었군. 염사하는 우아하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하광진은 그 틈에 월담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결은 몸을 날렸다. 죽이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는 하광진의 칼길 앞에 반검에 부러진 등을 세웠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하광진의 힘은 무거웠고 무결의 팔은 아직 약했다. 그러나 무결은 밀리지 않았다. 상대가 누르는 힘을 발 뒤꿈치로 받아 허리로 흘렸다. 하광진은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내 아비의 발이다. 무결은 숨을 떨며 말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는 칼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분노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하광진의 칼이 다시 내려올 길에 곱비 매듭을 던졌다. 칼날이 매듭에 걸리는 순간 도연이 옆에서 검집으로 아버지의 손목을 눌렀다. 하광진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부자는 서로를 보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월담을 묶은 줄을 풀기 위해 무결이 돌기둥에 다가갔다. 염사하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 그 침묵이 더 위험했다. 무결은 줄을 자르려다 멈췄다. 줄 안쪽에 아주 얇은 독침이 숨어 있었다. 그대로 끊으면 월담의 몸으로 파고들 것이다. 월담이 피식 웃었다. 늙은이를 멋지게 구하려면 좀 더 섬세해야지. 무결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웃지 않았다. 말굽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는 줄을 자르지 않고 매듭을 풀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숨은 낮았다. 은실의 당김을 따라가며 독침이 향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자 월담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무결은 그를 부축했다. 월담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잘했다. 오늘 너는 베는 검이 아니라 돌리는 검을 배웠다. 무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하뜰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염사하가 이미 반검과 같은 모양의 다른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광진이 감춘 나머지 열쇠였다. 염사하는 돌벽에 박힌 문양에 그 조각을 끼워 넣었다. 벽 안쪽에서 오래된 바람이 터져 나왔다. 바람은 차갑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워진 검관들, 묻힌 기록, 죽은 말들의 울음 같은 것이 함께 밀려왔다. 월담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된다. 저 문은 아직 열면 안 된다. 그러나 문은 이미 반쯤 열리고 있었다. 염사하는 무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반검이 없어도 문은 숨을 쉰다. 다만 완전히 깨우려면 네가 필요할 뿐이다. 오늘은 노인을 데려가지 않겠다. 대신 더 좋은 것을 가져간다. 그는 하광진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하광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은실이 그의 팔을 감았다. 도연이 외쳤다. 아버지, 염사하는 낮게 말했다. 죄를 지은 자도 열쇠가 될 수 있지. 검은 누각의 그림자들이 천장에서 내려와 염사하와 하광진을 감쌌다. 무결은 쫓으려 했지만 월담이 몸을 기대며 그를 붙잡았다.
지금 가면 모두 묻힌다. 문을 먼저 막아라. 무결은 이를 악물고 반검을 들어 올렸다. 열린 문틈에서 나오는 바람은 그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검기가 응답하려 했다. 그는 그것을 베는데 쓰지 않고 문틈으로 흐르는 바람을 되돌리는 데 썼다. 여섯째 숨, PHKM의 첫 문턱이었다. 반검의 부러진 끝이 푸르게 떨렸다. 무결은 문을 닫으려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 흘러나오는 바람의 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 그 방향을 벽 안쪽으로 되돌렸다. 문양이 크게 울렸고 돌문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더 열리지도 않았다. 그 대가로 무결의 귀가 하얗게 멀어졌다. 세상의 소리가 멀리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월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사라진 아버지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무결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기울었다. 월담이 그를 붙잡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노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무결은 겨우 숨을 고르며 반검을 품에 넣었다. 하광진은 사라졌고 염사하는 문을 완전히 열 단서를 얻었다. 구한 것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컸다. 지하뜰을 빠져나오자 새벽빛이 말길 위에 얇게 깔려 있었다. 회색 말은 기다리고 있었다. 목덜미의 바람 자국이 평소보다 밝았다. 월담은 말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다. 무결은 소리를 절반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 뜻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 길은 성문이 아니라 북쪽 효시대다. 그곳에서 세력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무결은 멀어진 귀로도 바람의 방향만은 느꼈다.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었다.